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치 동화처럼 시작된 한 결혼 이야기. 믿음과 사랑, 그리고 선행으로 가득했던 남자와의 만남 뒤에 감춰진 잔혹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의 끔찍한 과거와 양어머니를 지하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충격적인 진실.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교훈을 함께 생각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 초고속으로 이혼한 30대 여자입니다. 사실 아직 이혼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제가 지금 남편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걸어둔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 소송만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끝낸다면 저는 남편과 결혼한 적도 없는 아무 사이도 아닌 사이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냥 이혼으로 끝냈어도 될 일이었지만 제가 남편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건 데는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런 인간과는 그 어떤 관계도 아니고 싶을 정도로 남편의 실체에 두려움을 느낀 제가 남편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걸게 됐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혼 첫날 밤 제가 겪은 그날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자식으로서 바라본 저의 아버지는 정직하셨고 양심적이셨으며 또 성실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에 욕심을 가지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던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주 큰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기회도 여러 번 거절하셨고 평생을 어느 마을의 작은 교회에 머무시며 소수의 신자들과 함께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좋은 목사라는 것이 다른 지역에까지 입소문이 나게 됐고, 그 입소문을 듣고 멀리서 저희 아버지의 설교를 들으시러 교회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교회를 찾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중년 연령층의 분들이셨는데, 아주 오랜만에 드물게 30대 청년 한 명이 저희 아버지 교회를 찾았습니다. 바로 지금 저와 혼인 취소 소송 중에 있는 제 남편이었죠. 서연아, 오늘 낮에 어떤 젊은 청년이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싶다고 나를 찾아왔더구나. 점심 먹고 교회 마당 쓸면서 청소하고 있는데 왜 비싼 외제차를 보낸 남자 한 명이 차에서 내리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주차하려나 싶어서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된다고 말하려고 다가갔더니 나보고 목사님 뵈러 왔다고,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냐 그러더라고. 젊은 사람이 왔다고.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찾아오시는 건 봐도 젊은 남자가 여기까지 찾아오는 건 처음이네요. 그래서 나도 처음엔 나한테 뭐라도 팔러 온 사람인가 싶어서 경계했는데, 자기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문 들었다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신앙생활 해보고 싶다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보통 젊은 분들은 친구가 다니는 교회나 집에서 가깝고 큰 교회로 가는데 직접 수소문해서 온 거면 신앙생활이 엄청 간절하신 분이셨나봐요.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이더구나. 그래서 내가 이번 주말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오라고 했으니까 그 청년 나오게 되면 내가 교회 소개도 좀 해주고 교회 안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 좀 해주거라. 30대밖에 안 된 젊은 남자가 수소문을 해서 저희 아버지 교회를 찾아왔다기에 저는 크게 호기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만난 남편은 수수할 것 같다고 생각한 제 예상과는 다르게 조금은 날라리티가 나는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라 저는 놀란 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절 보고 좀 놀라신 것 같은데 무슨 일 때문에 놀라신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뭐 저를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예상했던 거랑은 이미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쪽이 되게 모범생 스타일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모범생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긴 하죠. 그나저나 목사님 따님 분이시라고 하시던데 맞으신가요? 맞다면 제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제 이름은 김서연이에요. 그냥 편하게 이름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름으로 불러도 괜찮겠죠. 남편이 이미지가 조금 얄티가 나다 보니 편견이 생긴 건지 저는 남편이 교회에 나와봐야 한두 번 나오고 말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주말 예배에 참석을 했으며
그 외에 평일 예배와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해줬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남편을 보고 저는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고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민재씨, 교회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교회에 나오게 됐고 또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신뢰가 안 된다면 그 이유를 들어보고 싶어서요. 제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많아서 그 죄를 씻고 싶다는 생각에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사실 목사님 따님분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제가 저지른 죄가 씻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고 일단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랍니다.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세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봐온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해야겠다는 생각을 잘 못하던데 민재 씨는 그런 생각한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네요. 아, 그래요? 이게 신기할 정도인가? 저는 사람이 말과 행동만으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못되고 나쁜 짓 하는 것만으로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서 매 순간 많은 욕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하는 제가 죄인 같더라고요.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배울 점이 많고 나이대에 비해 성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본인 입으로 본인이 지은 죄가 많다고 했지만 제가 볼 땐 남편은 지은 죄 따윈 없어 보였고 또래와 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교회에 성금을 크게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목사님께 직접적으로 전달해드리면 될까요? 무슨 성금을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민재 씨는 이미 충분히 1조로도 많은 성금을 내고 계십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제가 목사님께 늘 드렸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라도 그 죄를 씻어내고 싶다고요. 성금도 제 죄를 씻는데 도움된다면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돈으로 목사님이 어떻게 사용하던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제 성금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남편이 저희 아버지의 교회에 다닌 지 4개월 정도가 됐을 때 갑자기 큰 금액의 성금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 큰 금액이라고 하길래 그 정도 금액이라면 1,000만 원 정도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남편은 억 단위의 금액을 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민재 씨, 저희 아버지가 1억은 너무 큰 금액이라고 받을 수가 없다고 하시네요. 민재 씨 마음은 알겠지만 금액을 조금 줄여보는 게 어떨까요? 그럼 아버지도 부담 갖지 않고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큰 금액이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 말이 1억이지 쓰다 보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도 저한테 너무 큰 금액이라 받기 부담스럽다고 하시던데 서연 씨가 목사님께 말씀 좀 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이 돈 꼭 성금하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 아버지 철칙이 신자분들에게 부담되는 성금은 절대 받지 말자거든요. 가끔가다 형편에 맞지 않게 큰 성금을 내시는 신자분들 계시면 아버지가 돈 돌려주시면서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일단 내가 먼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말리셔서 1억은 아마 절대 받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1억은 제 삶에 크게 영향 미치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 꼭 받아달라고 서연 씨가 말 좀 해주세요. 저는 목사님이 1억을 좋은 곳에 현명하게 잘 쓰시리라 믿기 때문에 이 돈 흔쾌히 성금으로 내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말려보려고 했지만 어떻게든 1억이나 하는 성금을 내겠다는 남편의 의지를 꺾지 못한 저희 아버지는 남편에게서 1억이라는 큰 금액의 성금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에게서 받은 돈으로 오래돼 부식된 곳이 많은 교회 보수 공사하는데 돈을 쓰고 나머지 돈으로는 봉사활동을 하는데 쓰셨는데 남편은 성금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회의 모든 일에 참여하며 함께 봉사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오늘 천장 보수 공사한다고 하시는 이야기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인부비 아끼시려고 목사님이 직접 하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같이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아니, 그걸 언제 또 들으셨대요. 이 일 쉬운 일도 아니고 이거 하면 옷도 많이 더러워질 텐데 괜찮겠어요. 민재 씨는 이런 일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해봤어도 목사님이 잘 알려주시기만 하시면 눈치껏 저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직 젊어서요. 쓸 힘 남아두니까 뭐든 시켜만 주세요. 힘쓰는 일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남편은 남들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또 굳이 시키지 않은 일에도 본인이 먼저 나서 선행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서연 씨, 이번에 노숙자분들 무료급식 봉사활동 하러 간다면서요. 거기에 저도 같이 가도 돼? 그날 평일인데 가실 수 있으세요? 저희야 일손이 더 생기면 좋긴 하지만 민재 씨 스케줄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아이, 저는 언제든 상관없으니까 데리고만 가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 봉사활동하는 일 있으면 저 무조건 불러주시고요. 매번 저한테 연락 안 주셔서 저 서운하단 말이에요. 지난번 교회 보수공사 때도 그렇고 매번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시니까 민재 씨도 힘드실까봐 일부러 연락 안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민재 씨도 생활이라는 게 있으니까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요. 힘들겠네요. 그리고 방해라뇨. 저 정말 하나도 안 힘들고 봉사활동 할 때마다 기분 좋아서 오히려 힘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봉사활동도 그렇고 다음번에도 저 꼭 데리고 가주세요. 남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활동에도 매번 참석하는 신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남도끼를 제 일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전파해주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런 말들을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점점 남편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 씨는 하는 일이 뭐해? 주말에도 그렇고 평일에도 그렇고 교회 행사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던데 혹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저요? 좀 부끄럽긴 하지만 지금 저 백수 상태입니다. 2년 전까지는 해외에서 대학원 다니면서 공부했었는데요. 학위 있다고 한국 와서는 다른 일 구하지 않고 아직까지 쉬고 있는 상태랍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왜 일자리는 안 구하시는 거예요? 유학까지 다녀오시고 학위까지 따실 정도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지 않나요? 해외에 나가서 대학원 다니고 학위 딸 정도로 공부 열심히 하긴 했지만 솔직히 제가 했던 공부가 제일 좋아하는 일인지도 모르겠고 일하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하고 싶은데 그게 아직까지 뭔지 모르겠어서 일자리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가 없다고 해도 못 먹고 살 정도는 아니라 천천히 찾아볼 생각이에요. 억소리 나는 성금을 내기도 하고 또 억소리 나는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명품들을 휘감고 다니는 남편을 보면 저도 당연히 저 나이라면 사업을 아는 사람이겠거니 했는데 예상외로 남편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백수였습니다. 백수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은 남편을 보면서 소위 말하는 금수저 집안의 자식이구나 했는데 그런 금수저 집안의 자식인 남편이 먼저 저에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민재 씨 어떻게 생각하냐? 그 어제 민재 씨가 나랑 밥 한 끼 하고 싶다면서 집으로 찾아왔더구나. 그래서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민재 씨가 네가 마음에 든다고 나보고 너랑 잘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던데 너도 민재 씨에게 호감 갖고 있는 상태니? 민재 씨가 아빠한테 그런 부탁을 했다고. 그런 부탁을 왜 아빠한테 한대요? 아빠랑 그런 이야기 나누기 좀 민망하네요. 아니, 너한테 직접 표현하기엔 내 마음을 아직 몰라서 용기가 안 나나 보더구나. 근데 내가 너희 둘 사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몰라서 말이다. 너는 민재 씨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아버지도 남편이 내심 마음에 들었는지 안 그러실 것 같은 분이 은근슬쩍 저희가 잘 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남편은 제가 늘 원하던 배우자상이었기에 저도 조심스레 남편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렇게 저희는 저희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연애를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연 씨, 저는 목사님이랑 사모님께서 저희가 연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만큼 결혼을 전제로 서연 씨랑 만나고 싶은데 저 그렇게 생각하고 서연 씨랑 연애해도 될까요? 배우자는 하늘에서 정해주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하늘에서 정해준 짝이라면 만나다 자연스레 결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늘 그런 생각으로 연애하는 편이라 민재 씨랑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서연 씨는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늘 애매하게 말하는 게 매력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서연 씨도 저랑 결혼 전제로 연애하겠다 이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는 동안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해요. 그리고 재밌게 만나보자고요. 남편과 제가 연애를 한다고 해서 저희의 일상이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 전처럼 봉사활동을 함께 다녔으며 나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경계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연애를 했었습니다. 바람이랑 민재가 연애하는 모습 보기 좋다고 신자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하더라. 그러면서 너희들 얼른 결혼시키라고 어찌나 성화들인지. 너희들 결혼 생각은 있긴 한 거냐? 아빠, 저희는 결혼 전제로 연애 시작한 거라 결혼 생각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둘 아직 결혼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결혼할 때라는 게 어디 있어? 마음 맞으면 부부돼서 함께 사는 거지. 너희들 맨날 하는 거라고는 봉사활동 다니고 책 읽고 운동하는 것밖에 더 있어. 결혼한다고 해서 그 일상이 크게 달라질 것도 아닌데 하루라도 빨리 부부의 연을 맺어서 교회의 신자분들에게도 좋은 모범이 되어주면 어떻겠니? 남편과 연애한 지 1년 정도가 되자 저희 아버지는 저희의 결혼을 재촉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남편과 결혼을 올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남편에게는 이렇다 할 직업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민재 씨, 아빠가 계속해서 저희 결혼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시고 재촉하시던데 저희 아빠 설마 민재 씨한테도 계속 그러던가요? 네, 목사님께서 언제 결혼할 거냐고 최대한 빨리 결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어요. 근데 왜? 서연 씨는 저랑 결혼할 생각 없는 거에. 그게 아니라 저도 민재 씨랑 결혼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민재 씨한테 직업이 없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걸려서요. 물론 민재 씨가 금전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저는 결혼하면 직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을 위해서 직업을 구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말에 남편은 난감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그날 처음으로 그동안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서연 씨, 제가 그동안 서연 씨랑 목사님한테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저한테 가족이라는 게 없어요. 부모님도 형제도 그 어떤 것도 없고 이 세상엔 오로지 저 혼자예요. 가족이 없다고요? 저랑 대화 나눌 때 종종 가족 이야기 나오면 민재 씨 가족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었나요? 서연 씨한테 가족이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자신이 없어서 있는 척한 것뿐이에요. 근데 서연 씨, 갑자기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서연 씨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저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재산이 꽤 많아요. 서연 씨도 대충 눈치챘겠지만 평생 일하지 않고 살아도 될 정도로 많은 재산 물려받았어요. 남편은 자신에게 가족이 없다는 사실과 평생 놀고 먹어도 쓸 수 있는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저에게 털어놨는데 저는 그 두 사실에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웠던 건 대화 중 남편이 갑자기 눈물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인생이 참 공평하고 아이러니한 게 뭔 줄 알아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돈을 가졌지만 저에겐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저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재 씨, 갑자기 왜 울고 그래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나 봐요. 저한테 말하지 그랬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민재 씨한테 가족 이야기를 너무 많이 꺼낸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제 서연 씨가 제 가족이 돼주면 되는 거니까요. 서연 씨, 돈 걱정은 말고 제 가족이 돼주면 안 될까요? 저는 서연 씨가 제 새로운 가족이 돼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프로포즈를 하는 남편을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단호하게 일자리를 구하면 결혼을 해주겠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이처럼 울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고 차마 입 밖으로 그런 말이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가 물려받은 돈이 많은 건 알겠어요. 그래도 저는 사람이라면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아니더라도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가정도 더 책임감을 가지고 꾸릴 수 있지 않을까요? 서연 씨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연 씨가 저랑 결혼만 해준다고 약속해준다면 저 당장 무슨 일이라도 구해볼게요. 그렇게 해볼 테니까 저랑 결혼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서 일자리를 구하게 했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 남편의 프로포즈도 받아들였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했으니 저는 남편에게 궁금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재 씨, 근데 저 민재 씨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민재 씨 가족들 말이에요. 어쩌다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민재 씨한테 가슴 아픈 이야기인 줄 알지만 민재 씨랑 결혼하기로 했으니 그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어서요. 그렇지 않아도 기회되면 서연 씨한테도 그 이야기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서연 씨가 충격받을까봐 쉽게 말을 못했는데 오늘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랑 남동생 셋이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숙박업소에 누전으로 불이 나서 가족들이 그만 하나라는 쉬운 일도 아닌데 저도 참 불쌍하고 기구한 인생이죠. 내일 밝은 얼굴로 사람들에게 싹싹하게 자라는 성격을 가진 남편에게 이렇게까지 괴로운 과거가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아픔을 가진 사람치고는 너무나 밝게 지내주는 남편에게 고마울 정도였죠. 그런 아픔이 있었군요. 민재 씨가 저한테 프로포즈 한 날 왜 그렇게 울었는지 이제 이해가 돼요. 민재 씨, 저 민재 씨 말대로 민재 씨에게 가족이 돼 줄게요. 그리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든든한 아내가 돼 드릴게요. 제 아픔까지 서연 씨가 나눠 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 곁에 항상 지켜주는 제 가족이 돼 주세요. 그리고 눈물 흘릴 날보다 웃을 일이 더 많은 가정을 같이 꾸려나가 봐요. 남편 과거의 아픔까지 알게 되고 나서 저는 오히려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됐고 하루라도 빨리 남편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던 저의 주도하에 결혼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애 첫 결혼식인 만큼 남들이 하는 것만큼 결혼식을 하고 싶은 저와 달리 남편은 아주 작고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결혼은 무조건 아내들 사람 말을 따르라고 하긴 했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저는 결혼식 조용하고 그리고 소박하게 올리고 싶어요. 조용하고 소박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요. 조선시대에도 결혼하면 동네 잔치를 열었는데 요즘 시대에 그게 가능하긴 해요. 저희조차고 하는 결혼식인데 하객들 소중한 시간 뺏어가면서까지 결혼하고 싶진 않았어요. 우리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줄 가족들만 모셔놓고 장인어른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건 어떨까요? 그러기엔 아버지 교회가 엄청 작은데요.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결혼식 하자는 건 그냥 저희 식구들만 불러놓고 하자는 거잖아요. 남편과 연애하면서 단 한 번도 다투거나 반대의 의견으로 대립한 적이 없었는데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남편과 다투게 됐습니다.
저는 성대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다며 작은 결혼식을 원했고 결국 저희 부모님이 남편의 편을 들어 남편의 의견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재씨, 저희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버지가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아버지가 도와야 한다면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연씨, 신혼집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오래된 집이긴 하지만 인테리어만 요즘 식으로 바꾸면 꽤 살만할 거예요. 민재씨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요. 민재씨 지금 100평 넘는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신혼집으로 하기엔 너무 큰 집인 것 같은데 저희 꼭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건가? 남편과 연애하면서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 단 한 번도 초대돼 방문한 적은 없지만 남편에게서 남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고 있는 집은 100평대가 넘는 대저택이었고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집이라고 했었는데 남편은 그런 그곳에서 저희의 신혼을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집이 저희 둘이 살기엔 너무 큰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집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임대하면 안 되나요? 저는 교회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 민재 씨는 꼭 그 집이어야만 하나요? 가족들이랑 추억이 담긴 유일한 곳이라서 솔직히 팔기도 싫고 누군가가 그곳에서 산다는 것도 싫어서요. 그리고 제가 가족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이 그 집이 유일해서 저는 결혼 후에도 그 집에서 살고 싶어요. 죽은 가족들과의 추억이 담긴 집이라며 그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남편의 말에 나는 죽어도 거기서 살기 싫다고는 말하지 못한 저는 신혼집도 남편이 하자는 대로 남편의 대저택에서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당을 제외하고 집의 평수만 100평이 넘는 지하 딸린 2층 대저택에서 혼자 살림을 할 자신이 없었던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민재씨, 거기서 살게 되면 가사도우미 고용해도 될까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가사도우미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쓸데없이 그런데도 돈을 왜 써요? 제가 도와줄 테니까 집안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요. 지금도 저 혼자 살면서 저 혼자 청소 잘하고 사는데 둘이서 하면 크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연애할 때는 제가 해달라는 건 모두 다 해주고 제가 원하지 않았던 것까지 배려해주던 남편이 결혼을 준비하면서는 제가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모조리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래서 결혼 준비하면서 많은 예비 부부들이 싸우는 건가 싶었지만 남편과 싸우고 싶지 않았던 저는 제가 참는 걸로 저희 부부의 평화를 지키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재씨, 저는 친척들이랑 친한 친구들까지 해서 결혼식에 30명 정도 올 것 같은데 민재씨는 몇 명 정도 올 것 같아요? 저는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와도 친구 2-3명 정도. 그것도 아직 미확정이라서 정확하게 말해줄 수가 없네요. 다른 친척들은 안 오는 거예요. 왜? 외가 친가가 분명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결혼한다고 말 안 했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되고 나서 연락 끊고 산지 오래됐어요. 외가 친척들도 그렇고 친가 쪽 친척들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저를 안타깝게 여기기보다는 혼자 살아남았다고 저를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 끊어버렸어요. 그런 사연도 있었군요. 그럼 우리 결혼식 날 민재씨 쪽에는 우리랑 친하게 지냈던 교회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객석을 채우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교회 신자분들 중에서 저희 결혼식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남편은 자신의 친척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불편한 표정을 지어 보였는데 갑자기 저에게 앞으로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에 대해 꺼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서연씨, 정말 미안한데요. 앞으로는 제 과거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이야기 꺼내지 않아 줬으면 좋겠어요. 가족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어졌어요. 교회 다니면서 많이 괜찮아졌는데 또다시 그 트라우마가 번질 것 같아서 지금 많이 힘드네요. 미안해요. 민재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저 궁금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점점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서요. 미안하지만 부탁 좀 할게요. 앞으로는 제 과거 이야기, 제가 먼저 꺼내기 전까진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남편에게 다 맞춰 결혼식을 준비했고, 결국 남편이 원하는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게 속상하기도 했지만, 사실 결혼식보다는 결혼 후 남편과 제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했기에 저는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보, 회사 일은 어때요? 일은 할만해요. 제가 당신 출퇴근 도와줘야 하는데 당신 혼자 출퇴근하고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하네요. 인테리어 일주일 아니면 끝난다고 하니까 우리 일주일만 기다려봐요. 그리고 회사 일은 그리 힘들지 않고 제가 대표라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서 당신 내조 없이도 충분히 다닐만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남편은 저와의 약속대로 결혼 준비 중 사업을 해보겠다며 버스 회사 하나를 인수했는데 결혼 후 남편은 인수한 회사에 출근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혼집이 될 남편의 저택의 인테리어가 늦게 끝나 저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일주일 뒤에나 그 집에 입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에도 인테리어 때문에 잠깐 오긴 했지만 다시 와서 봐도 집 정말 크고 근사하네요. 이런 집에 제가 살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집은 저한테 너무 과분한 집 같아요. 그런 말 말아요. 저는 이곳에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함께 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좋은 짝을 만나서 이 집에서 신혼집 그리고 아이까지 낳고 산다는 걸 하늘에 있는 가족들이 알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남편이 5년 정도 혼자 살았다는 남편의 대저택은 남편이 혼자서 관리를 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관리가 잘 돼 있었습니다. 건물 상태도 그렇고 마당 정원도 그러했죠. 민재 씨한테 이런 능력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마당 정원이 전문가가 가꾼 것처럼 너무 예쁘게 잘 돼 있어요. 식물 가꾸려면 엄청 부지런해야 된다던데 민재 씨 정말 부지런한 사람인가 봐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엄마가 정원 가꾸시는 걸 참 좋아하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서 어깨너머로 엄마 정원 가꾸는 거 보고 따라해봤더니 얼추 엄마 흉내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제가 회사 나가 봐야 돼서 정원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민재 씨가 바빠서 못하는 거면 저라도 열심히 해볼게요. 이 정원 너무 아름다워서 여기 있는 꽃들을 시들게 하고 싶지가 않네요. 남편이 혼자 살고 있는 대저택에 들어오기 조금 두려웠던 이유 중 하나가 저택의 분위기가 너무 삭막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들이 같은 날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남편 혼자 사는 집이라 분위기가 따뜻하기보다는 차가울 것 같았는데 남편의 대저택은 아직도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것처럼 온기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분 좋게 신혼집에 입주한 그날 밤, 저는 아주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잠에 쉽게 들지 못하고 선잠에 들어 있었는데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남편이 제가 잠에 들었는지 확인을 하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어 일부러 깊은 잠에 든 척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두고 거실로 나가더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돼가는 이 시간에 도대체 어딜 가는 거지? 민재씨, 설마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이 늦은 새벽 제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마당으로 나가길래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부터 금연을 시작한 남편이 혹시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정말 저 몰래 담배를 피우는 건가 싶어 확인하려고 거실로 나가 커튼 너머로 마당을 들여다봤는데 남편은 마당을 지나 저에게 절대로 접근하지 말라고 했던 저택의 지하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실 쪽으로 내려간 남편은 5분 넘게 그곳에 있다가 다시 급하게 마당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남편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잠에 든 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안방으로 돌아오지 않고 주방으로 가 무언가를 한참 만지더니 쟁반을 들고 다시 현관 밖으로 나섰습니다. 남편이 나간 소리를 들은 저는 조심스레 안방 커튼 너머로 마당을 들여다봤는데 남편은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마당을 지나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왠지 모르게 두려움이 느껴졌던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워 잠든 척하며 남편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여보, 어제 새벽에 잠 잘 못 잤어요. 자다가 잠깐 깨서 보니까 당신이 침대에 없더라고요. 당신 잠깐 깼었어요. 어제 당신이 이 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설레서 그런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제가 잠을 설치면 당신도 깰까봐 잠시 거실로 나와서 책 읽고 있었어요. 난 또 당신이 안 보이길래 저 몰래 담배라도 피우러 간 건 줄 알고 의심했다니까요. 혹시라도 담배 때문에 그런 거면 나한테 들키기 전에 얼른 담배 끊어요. 담배라뇨. 평생 담배 같은 거 손도 안 대기로 당신이랑 약속했잖아요. 나 늦어서 얼른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따가 점심때쯤 다시 연락할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애써 태연하게 남편을 대했고 남편이 출근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차를 타고 동네를 벗어나는 순간까지 웃는 얼굴을 유지하며 남편을 배웅했고 남편이 출근한 지 1시간이 지났을 때 그날 밤 새벽 남편이 드나들었던 지하실로 내려가 봤습니다. 지하실 문은 커다란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는데 귀를 가져다 대도 그곳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곳에 나 몰래 다른 여자를 숨겨뒀을 리는 없고 또 나 몰래 무서운 동물을 사육하고 있을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 돌아서려는 순간 지하실 문 앞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밖에 누구 있어요? 밖에 누가 있다면 대답 좀 해줘요. 그리고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지하실 문 안에서 살려달라는 중년의 여자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누구 있는 거 맞죠? 제 목소리 듣고 있다면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던 제 입에서는 그 어떤 말이 나오지 않았고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경찰이 집으로 도착했고 저는 경찰관들을 지하실로 안내했습니다. 이 안에서 살려달라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서요. 자물쇠가 단단히 잠겨있기도 하고 너무 무서워서 열 수가 없더라고요. 경찰관님들이 이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경찰관들도 지하실 문에 걸린 자물쇠를 쉽게 열 수가 없어 소방관들이 출동하고 나서야 지하실 문이 열렸는데 지하실 문 앞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상으로 뒤덮인 가시처럼 앙상마른 중년의 여성이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만에 빛을 보는 건지 중년의 여성은 햇빛을 보자마자 두 눈을 가렸고 얼굴을 가린 채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 왜 여기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어쩌다 여기에 갇히게 되신 거예요? 설마 누가 아주머니를 이곳에 가두기라도 한 겁니까? 제 아들이 저를 이곳에다 가뒀어요. 아들이 곧 결혼해서 이 집에서 살아야 된다고 저 같은 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면서 저를 이곳에 가뒀어요. 우리 아들이 저지른 짓이에요. 남편의 집 지하실에 갇혀있던 중년의 여성은 다름 아닌 남편의 엄마이자 저의 시모였고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상 상처로 뒤덮인 시모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가족이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었던 그날 생존한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쪽이 이번에 민재랑 결혼한 아가씨죠. 민재가 새벽에 찾아와서 끌었더군요. 자기 낮에 출근하면 이 집에는 자기 와이프 혼자 남겨져 있으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요. 그래서 아까 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릴 때 문 앞에 있는 사람이 민재가 아니라 아가씨인 걸 알고 살려달라고 소리친 거였어요. 저 때문에 많이 놀랬죠. 놀랍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지하실에서 나올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근데 민재 씨가 왜 어머니를 지하실에 가둔 건가요? 저는 제가 시모를 지하실에서 탈출시켰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이 집으로 쫓아오기 전에 시모에게서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민재가 3살 때 철없는 남편이 민재를 고아원에서 데리고 왔어요. 제 아들로 키우려고 이 땅에서 왔던 거였죠. 저희한테 아이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저희 부부는 민재를 정말 저희가 낳은 친아들보다 더 사랑하면서 키웠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기적처럼 임신을 하게 돼서 민재 남동생을 낳았었는데 민재가 크면 클수록 그 남동생에게 엄청 많이 질투하더라고요. 남편이 입양된 아들이라는 말에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게 됐고 또 입양됐다는 그 한마디에 남편이 시모에게 저질렀던 악행들과 저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들이 단번에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자신이 장남이지만 입양된 장남이라 아버지 재산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괴롭히고 동생을 집에서 쫓아내려고 해서 민재 아버지가 자식들 중 더 능력 좋고 착한 놈에게 재산 물려주겠다고 했는데 민재가 그 말에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도대체 왜? 친자식인 동생한테 준다고 한 것도 아니고 공평하게 더 능력 있는 자식에게 준다고 한 건데 왜 거기서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민재 동생이 민재보다 공부도 더 잘해서 더 좋은 학교를 졸업하기도 했고 아버지 회사에서 인정받는 신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재는 아버지가 당연히 친아들인 동생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말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후 남편은 양부모에게 버림받은 기분을 느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며 자신의 자취방에 불을 냈고 남편의 자취방에 불이 났다는 소식에 시부와 시모 그리고 남편의 남동생까지 남편의 집으로 달려갔다고 말했습니다. 불이 미친 듯이 타오르는데 불길이 너무 세서 소방관도 침입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애들 아빠가 민재 살리겠다고 불길에 뛰어들었고 민재 동생은 그런 자기 아빠 말리겠다고 따라 들어갔는데 둘 다 나오질 않더라고요. 이러다 내 새끼들 다 죽겠다 싶어서 저도 소방관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따라 들어갔는데 결국 저만 살아 돌아오고 말았어요. 민재 씨는 설마 민재 씨가 일부러 불을 내고 가족들을 유인한 건가요? 아니요. 민재 자기도 죽으려고 했는데 불이 나니까 죽기 무서웠는지 건물 옥상으로 피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민재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고 살아남았고 민재 아버지랑 민재 동생만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불길이 너무 세서 건물 입구에서 더 들어가지 못해 살아남게 된 거고요. 시모는 이야기를 끝마치자마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오열했고 옆에 있던 경찰관들은 남편을 체포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이후 경찰서에서 만난 남편은 저에게 바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그 여자 말 다 거짓말이에요. 그 여자는 저를 입양하고 저를 학대했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밉고 너무 싫어서 서연 씨한테 가족들 다 죽은 거라고 말했던 거였어요. 근데 어머니를 왜 지하실에 가두셨어요?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어머니를 지하실에 가두면서까지 저를 그곳으로 끌어들인 거에 설마 저한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의 대저택은 시모의 명의로 돼 있어 남편이 그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를 다른 외부 시설에 맡기기엔 자신에게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시모를 저택 지하에 가둬 평생 직접 감시할 생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과 같이 끔찍한 사람이랑은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해요. 그리고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서연 씨,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 속인 건 정말 잘못했는데 저 정말 불쌍한 놈이에요. 할머니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서연 씨, 세상에 홀로 남겨진 당신의 가족이 돼 준 사람을 당신 손으로 지하실에 가둬놓고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아버지랑 동생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겨우 살아남으신 어머니한테는 그러면 안 됐었죠. 어머님을 가둔 그 집에서 저와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생각했다니 당신은 정말 끔찍한 사람이에요. 이 끔찍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바로 남편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걸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구치소로 소송이 됐을 때 시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집 정리하고 민재가 저를 찾지 못할 곳으로 이사 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떠나기 전에 아가씨한테 고맙다는 말 꼭 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제 목숨 살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그리고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미안하실 건 없으세요. 그리고 그날 제가 바로 어머님을 발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민재가 처음부터 끊어진 않았어요. 지 아버지랑 동생 그렇게 죽고 죄책감에 힘들어하면서도 저에게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얘가 갑자기 돈 앞에서 돌변하더라고요. 저를 협박하고 컵을 주면서 남편이 상속해준 최선을 겁탈해 가기까지 했어요. 돈이란 게 참 무서운 놈이에요. 착한 우리 아들을 저렇게 만들었으니 말이에요. 마음이 편하진 않으시겠지만 민재 씨가 찾지 못할 안전한 곳으로 가셔서 남은 여생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해요. 그리고 키운정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셔도 민재 씨 죄값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이 벌을 받게 되더라도 언젠가는 교도소에서 출소할 날이 올 테고 그날이 무서워졌던 시모는 남편이 찾지 못할 곳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저에게 남편의 파양 절차를 밟을 생각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저도 남편에게 혼인 취소 소송을 걸고 시모도 남편에게 파양 절차를 밟게 되면 남편은 자신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가족이라는 존재를 모두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이 전혀 안타깝거나 불쌍하지 않고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저희 교회에 찾아왔다는 것이 괘씸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저는 씻을 수 없는 죄도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편이 간사하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도 자신의 어머니가 겪은 것과 같이 아주 괴롭게 죄값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제 인생에 그런 추잡한 인간이 끼어들지 않게 간절히 바라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 이면에 숨겨져 있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